도대체 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위인을 위한 비움이냐 위기를 위한 비움이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배움이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 목표 사이에는 간극, 이걸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느냐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거죠. 결국 배움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어회를 여러분들이 강이라고 비유하시면 그 강을 잘 건너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뭔 것 같습니까? 정치입니다. 아마 정치하면 할 말이 다들 많지 않으세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논어를 통해서 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3가지의 비밀을 읽어내는 것이 논어의 정치를, 또는 논어만이 아니라 논어가 쓰여졌던 시대의 정치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숫자가 뭡니까? 140.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숫자가 7. 그 다음에는 뭡니까? 1. 숫자가 140에서 숫자가 커지는 순서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작아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작아지는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럼 뭘까요? 이게 로또 번호의 비밀 번호의 조합도 아니고 웬 갑자기 숫자 3개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가느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한다면 맹자라든지 장자든지 이런 사람이 활약했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동주시대라고 말하고, 또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자 이전의 시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동주였으니까 서주가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앞에 서자를 떼어내고 주나라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나라는 나라가 지금의 시안 또는 장안에 수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 지역을 관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전국시대의 지도인데요. 저 진나라라는 쪽에 시안, 장안이 있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많은 영토를 관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나라가 했던 방법은 주나라의 자기 왕족들 또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건국 공신들을 이 중국 전역의 중요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거점에 하나의 식민 정권들을 세우게 됩니다. 노나라라는 나라는 산둥송에서 세웠던 나라이죠. 이렇게 제후들을 심어서, 그러면 누가 주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반기를 드는 나라가 있으면 주나라는 저 안쪽에 숨어 있는 거죠. 앞에서 제후들의 나라가 주나라까지 반대자가, 도전자가 침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병풍처럼 바람막이 역할을 앞에서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제후국들을 세워서 주나라가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 안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나라가 자기 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세워서 세웠던 제후국의 나라가 140여 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40개입니다. 여러분, 춘추 5패라는 말도 있고 전국 7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시대 제후국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많던 신하가 어디 갔느냐라는 것처럼 그 많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7개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133개의 나라가 7개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되죠? 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7하고 1 사이에는 6개의 나라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이 1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게 큰 글씨로 써져 있는 진이라는, 또는 여러분들이 진시황이라고 알고 있는 진나라가 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후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후의 1까지 남는, 또는 가운데 7까지 남는 나라의 제후의 왕이 되고 싶지, 사라진 133개, 사라진 139개의 나라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특별하게 공자든 누구든 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140개의 나라의 제후였다고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목표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고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140이 7이 되고 7이 다시 1이 되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와 공자에 담겨져 있는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 이 춘추 전국시대와 공자 정치 사상의 하나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나라 시대는 엄격하게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의 천자의 특별한 권위를 중심으로 인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서는 각각의 제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부국강병해야 했고, 약한 나라를 집어삼켜서 멸국치연을 해야 됐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망해가는 나라 139개의 나라 또는 133개의 나라, 아니면 살아남은 나라 7개의 나라, 하나의 나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139개에 포함되지 않고 하나, 133개에 포함되지 않고 7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제자 백가마다 풀는 길과 방법과 노선과 전략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백가라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도 그러한 다양한 제자 백가가 찾아냈던 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논어에서 이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근자열 원자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합치면 어떤 거냐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힘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걸 나라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떠나고 싶은,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불안해서 위태로워서 다른 곳에 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대로 눌러 있고 싶은, 그냥 눌러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즐거워서 기뻐서 기꺼이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논어의 근자열 원자래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까? 교지, 가르쳐라. 인륜을 가르쳐라.
왜 사는지, 왜 부자여야 되는지, 왜 사람이 많아야 되는지,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수요, 곡식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는 그러한 부국강병과 멸국치현의 정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누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이자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공유해야 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공자가 말하는 올바른 정치의 출발점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공자의 인생의 구비를 그림으로 그린 공자 성적도 중에서 태산문정이라는 그림입니다. 태산에서 정치를 묻다라는 구절인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공자가 수레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가는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태산이 있었다는 거죠. 태산이 있었고 태산을 지나가는 가정에 어떤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났죠? 여인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죠. 공자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로라는 제자를 시켜서 저 여인이 왜 우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자기가 여기 사는데 호랑이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도 물려 죽었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디까지요? 자식까지 물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자도 동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들까요?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면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거나 거기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을 때까지 긴 시간을 위험한 산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물어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데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왜 산에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안 가고 왜 위험한 이곳에 살아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다가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다. 가정명호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세금을 많이 내고 군사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고 그러한 것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거죠. 서두의 공자의 정치 행심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먼데 있는 사람은 살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게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부국강병과 멸국치현이라고 하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과 군사적인 부담과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여인이 판단을 할 때 산속에 사는 건 위험하지만 사람들 세상에 사는 것은 여기 위험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공자 스스로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도대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까라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적 위 염류복. 공자가 위나라로 갔습니다. 염류라는 친구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왈 서의제. 이제 서는 많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많다는 뜻이군요. 사람이 참 많구나. 제자가 묻죠. 기서의 우가은.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 위에 뭘 더 보태야 될까요? 또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부지, 잘 살게 해줘라, 부유하게 해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또 기부의 우하가은. 그럼 다시 이제 부유해졌으면 그 위에 또 무엇을 더 보태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묻는 거잖아요. 뭐 하라 그랬죠? 교지, 가르쳐라, 인륜을 가르쳐라.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한 거잖아요. 첫 단계는 뭐 하는 거죠? 일단 사람이 많고 봐야 됩니다. 그죠? 사람 인구가 많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많이 있어서 가난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이까지만 보면 부국강병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국강병도 결국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게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공자의 칼라, 공자의 색채, 공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부국강병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더 덧붙여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라. 교육을 해라. 왜 사는지, 왜 부자여야 되는지, 왜 사람이 많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 사람들하고 공통점은 부국강병도 공자가 무조건 기피하거나 부정한다는 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공자도 결국은 시대의 자식, 시대의 아들이다, 시대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이니까요.